와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정면에서 찍은 건데 보시면 이쪽이 이쪽 침실이 되고요. 일로 들어가는 게 주방 욕실 연결이 되고 여기가 방 하나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측면으로 보면 이쪽에 오시레가 있고 독거노마 이런 식으로 딱 일식 주택 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여기와 여기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호 주택 이렇게 불리는 그런 주택 건물이죠. 그리고 사실은 주택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택은 아니고 공장지대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 농약이라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농약 만드는 공장인데 이게 나중에 한국 농약이 되고 지금 KJ 로지스텍스라고 운송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용해나기 공업지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당시 공장 건물이 있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 천정 트러스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검정화학은 아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복과 전쟁 그리고 재건이 발판이 되었던 무장들 보겠습니다. 이 피난민 지원서 아까 본 거와 같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수용하냐? 어디냐면 여기죠. 곡쟁이 삼거리, 용현시장 여기 있고요. 일론 곡쟁이 삼거리고 이렇게 옛날 길이죠. 해성보이건이 여기쯤 있겠고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아마 이렇게 지나가나요?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 경인고속도로 북쪽으로 이 집길 보시면 정말 뺑뺑하게 들어갔어요. 정말 이게 경인고속도로 그 연변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할 때 여기가 집중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 초입인데 일공구거든요. 초입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딱 계량을 해서 지금 수동공원 아래쪽에 그 뭐랄까 국민주택 단지가 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2층 집들이 있고 그게 이제 70년대죠. 70년대 들어가서 요 불량주택들 다 없애고 그런 주택들도 다시 바꿉니다. 그 일대가 지금 수동공원 기술이 전부 다 피난민들 난민 촌 이렇게 불렸던 게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동양제초와 공사주민사진이 1967년 항공사진인데 여기가 현실은 스택이고요. 그때 보시면 여기가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이 난민촌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저희가 작년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재건의 발판이 되니까 일제강점기 때 전쟁을 위해서 조성된 이 용해가택동의 공업지대가 이제는 광복구의 재건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 공장들이 그냥 다 파괴가 된 게 아니라 파괴된 것을 다시 활용하고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6.25 전쟁 피해가 꽤 심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에 타켓이 됐던 곳이 그린비치, 블루비치, 레드비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린비치는 월미도, 처음에 상륙할 때 상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린비치를 잡았던 거고 블루비치와 레드비치는 전부 다 공업지대입니다. 레드비치가 어디죠? 만석동 이때 들어가죠. 만석동. 그 다음에 블루비치는 용현동 상륙한단 말이에요. 다 공업지대로 상륙돼서 여기를 먼저 거점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폭격에 의해서 공장시설 다수가 파괴가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절 이후에 보시면 제국제만은 충남상적, 그 다음에 오타오쿠 송공장은 쌍봉연업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일본 농약은 한국농약, 단학가 그 공업은 중공업은 조선철강공업, 동직금관이라는 곳은 고직금관으로 바뀌고요. 학동 공양전선은 공양전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정성과학부지는 미군 그 유류기지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종업원 수가 거의 한 2,000명 넘는 종업원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항공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쟁 직후에 여기는 학동 공업지대 일대예요. 여기가 홈플러스 자리죠. 일산연공 염색회사가 있던 그 공간이고 공직공간이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공직공간. 지금 인하대학교 기숙사가 있는 곳이고요. 한국농약 자리, 공양전선 자리, 그 다음에 청구화공, 쌍봉면허, 그 다음에 극동방송이 여기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길쭉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극동방송 통신용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62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960년대 초 반대로 찍은 사진이에요. 고직분당, 한국농약, 동양전선, 그리고 인하공과지가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민학교가 여기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들이 공장지대가 계속 공장지대로 공업지대로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게 69년도에 등장한데요. 이렇게 한국철과 해상순환방도, 조선철과 성구와 동양도 이렇게 썼는데 좀 재미있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480번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설장. 그러니까 그 동구청에 있던 그 도축장을 십정동하고 하곡동으로 보내요. 그 십정동 도축장은 지금까지 최근에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계속 유지가 되지만 하곡동 그 한국처강 옆에 조금 이 480번지를 조설장을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 정리 아파트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팀선교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극동방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극동방송을 세웠던 그 선교 단체가 팀선교회입니다. 1890년에 그 스웨덴 출신의 프레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설립한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는 보통 선교를 하면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이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 팀선교회는 물론 의료도 있지만 출판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우리나라에는 1954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한국 복음주의 방송국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였냐면 공산화된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복음주의 전파를 쏘겠다. 거기는 이미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고 허가를 그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방송국을 설립을 하고요. 설립한 장소가 바로 하곡동, 지금 동양제철파악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61년도에 송신소와 연주소를 분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스튜디오와 그 전파를 쓰는 송신소를 분리시키는 거죠. 스튜디오를 어디로 보내냐면 자유공원 아래쪽에 지금 웨딩홀 있는 그 공간으로 보내고 송신소는 여전히 하곡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제철파악이 이쪽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팀선교회 극동방송국이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옮겨가게 되고 결국은 인천을 떠나서 마포구 성수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8년도에 송신소가 있던 동양화학 내부 부지를 동양화학에 양도를 하고요. 송신소는 논현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논현동을 갔다가 시흥시 방산동으로 갔다가 지금은 대부도에 이 송신소가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133m였다고 했는데 이 동양화학에서 말씀드린 극동방송이 왜 여기에 자리를 잡았냐면 그 영도가 높은 바다일수록 바닷면에서 전파를 멀리까지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영도가 딴 바다에 비해 영도가 높대요. 인천이 그리고 갯벌도 많고 하니까 이 송신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동네가 인천이다라고 해서 인천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송신도 자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송신도가 올라갑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철길은 송신 철길. 이제 그 송신 탑이고 그 안에 구동하고 있는 약간 그 바다 위에 갯벌에 뒤에 나가서 이렇게 공간에 나가는 송신 탑입니다. 여기가 극동방송이에요. 이따가 극동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제 팀선교회 극동방송과는 별개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묵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여기에 마련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게 제가 여기서 양이 너무 많아서 뺐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보이죠? 여기 무조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군 저격탱크. 그래서 이 학동 이때가 장정호 선생님 얘기하시겠지만 이 저격탱크 흘러나오는 기름 때문에 기름도 흘러나온 기름이 아니라 이 주민들이 몰래 뚫어가지고 구슬차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서 새어나온 기름들로 토지 오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굉장히 많이 되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저격탱크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현재서 혜택지예요. 되게 아담하고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 중인데요. 처음에 짓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극동방송 사업이고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가 더 있고 이쪽에 옆에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총 사택이 7채, 극동방송이 한 채. 그래서 여기에 8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하나는 아직 들어서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늦게 8호 사택이라고 부르는 데가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고요. 공사 중인 선교사 숙소입니다. 공사 중. 이 사진은 저희가
신선교회 그 목사님의 후손분에게 진레스라는 것을 저희가 양도받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받았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 찍으신 건 좋으나 배포하지 마십시오. 미국 저작권 센 거 아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사진이고요. 제니어스 목사의 아버님이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석회길이에요.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고요. 요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변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따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공이후 성분을 이렇게 석회 형성이 되어 있죠. 석회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희인선 유압 지금 지나가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게 낙섬이거든요. 낙섬에도 보시면 이렇게 저희 뱅크가 이게 그 제2복구에도 저희 뱅크가 그러니까 제2복구부터 낙섬 그 다음에 그 SK 스카이뷰 아파트 그리고 노적포까지 전부 다 미군들의 저희 뱅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미군들의 기름은 다 여기서 공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히다치 전기죠. 지금 나중에 대한전선, 개우전자가 돼요. 그 공장 모습이 보이고 이게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8시, 지금도 아직 한참 안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경을 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는데 지금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보이나? 일곱, 여덟 개인데.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동양제철화학을 좀 보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원래 일제강점기 생산에서 설립된 그 회사예요. 그래서 가성소다, 고기 생선 기름 이런 것들을 생산하던 이걸 가지고 화학제품 생산하던 회사인데 1951년도에 국무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총리실이죠. 내각에서 제2차 국영지업체 하나로 지정을 해서 공사로 전환시킵니다. 화학 소다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한국금속 사장이었던 김승호가 5억 원을 들여서 동양화학을 매수를 해요. 민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1959년도에 이회림 회장이 그 당시는 동양화학을 운영하던 분이 아니죠. 월남에서 장사를 하다가 대한양이라는 회사를 차렸던 그 이회림 씨가 김승호로부터 동양화학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양화학이 매입을 하고 이전 준비를 하는데 이전 부지로 인천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영연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관영연전이라고 하자면 주한연전, 그 다음에 군자연전, 남동연전, 소래연전 이런 연전들이 인천 주위에 있었고 소다회의 그 원료가 됐던 것들이 원형, 소금, 해수, 석회석, 석탄인데 바다에 가깝고 그 다음에 소금이 생산이 되고 이런 보시면 인천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인천을 후보지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한국부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서 사직동으로 이제 소다에 존재하는 사직동을 결정을 하는데 후보지가 구중앙경기입니다. 현재 풍림아이원자리 그 다음에 인하공대의 유유대지한 성전암성공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수용소가 있던 그 공간 그리고 농지 3만평 구5CI 공장 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로 이제 제3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극동방송국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상공부에서, 건설부에서 극동방송에 2년의 송신탑을 이전해야 이제 동양화학에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양화학에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뭔가 정리를 해줘요. 건설부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건설부하고 극동방송 사이에 송신탑을 이전을 하자라고 원만하게 합의가 끝나고 송신소 부지도 동양화학에 양도를 하는 거죠. 동양화학은 공장을 짓고 이 송신소 부지에 있는 성계사 사택과 극동방송 사업을 뭘로 사용하냐? 성계사 사택은 간부 숙소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극동방송 건물은 노조 사무실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968년 11월 달에 동양화학 소다회 인천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설 현장이고요. 준공식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장 변경이고요. 1970 모습입니다. 공장 변경이고요. 그리고 73년도에 수인선이 지나가는데 73년도에 수인선이 노동 정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수인선을 통해서 소다회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을 받았는데 수인선이 73년도에 송도역이 종착역으로 바뀌면서 송도역부터 인천항역까지가 폐선이 되죠.
그러면서 동양화학에서 인천항에서 동양화학까지 이어지는 표준계철도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화학 앞에 이날의 앞을 지났던 그 철도는 우리 기억도에게는 그게 표준계였던 거예요. 원래는 협계가 지났는데. 그래서 동양화학을 다시 바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게 67년도 사진이고 이게 2020년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극동방송하고 현대사택자리이고 공장을 지금 막 짓고 있어요. 뭐 피난민 주택, 상용사촌, 그 다음에 수인선 노선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달러촌간에는 그 킹크로스 맞은편에 지금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SK 스카이뷰 아파트 자리에 있던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레노인가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달러 거기에 이제 그 생활 기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달러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변했어요. 전부 다 이 매립이 돼서 이만큼이 매립이 된 거죠. 풍실탑도 없어지고 수정 위치가 여기가 되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동양화학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제 기록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장 업무들이 있는데 보시면 철거가 동양화학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장을 이전할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CR 2009년도에 DCR로 분리를 하고 DCR을 인천 공장터를 개발하는 이 사업을 전환시킵니다. 회장명도 OCI를 변경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DCR을 용연하게 1블럭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CC개혁 공간을 인천시에서 주게 되고요. 2018년 10월달에 OCI 인천 공장이 철거가 되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시개발 지역인데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OC의 1단지부터 CTOC의 1단지부터 지금 7단지, 8단지까지 갈 것 같은데 제1공장 부지, 제2공장 부지, 제3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석패 쌓아놨던 그 부지 이때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 이제 철거된 그 철거 중인 인천공장 사진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거하는 과정들, 뭐 이게 지금 밑줄 학사문 나오는 그 아마 기록과도 활동을 하셨는지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은기 선생님이 기록으로 유일하게 남긴 자료인데 유일하게는 아니겠죠. 뭐 OCI에서 찍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 철거될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기록하려고. 어떤 노력도 없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여기만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장에 가는 중요성과 역사성, 그러니까 공업지대로서의 역사성은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철거가 시작되고 너무 급하게 철거가 완료가 되고 그래서 동양화 인천공장의 50년이면 1년부터 이제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되죠. 55년쯤 넘어섰는데 이 시간은 인천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 1968년에 인천 인구가 60만 정도 돼요. 60만이 330만이 됐으니 몇 배가 된 겁니까? 이거. 인구만 그런 게 아니죠. GDP도 그렇고. 도시라는 공간이 정말 성장을 못해 왔는데 그 역할을 OCI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중앙대책화하고 했는데 그 50년 동안 축적된 공장의 기록, 사람들의 기억을 남기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OCI하고 상관없이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공간입니다. 뭐냐면요. 요게 지금 공장 부지와는 포함이 안 돼요. 공장 부지 밖에 있고 도시 개발 계획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객지역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인데 요게 그 인천대교로 연결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대교로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 램프입니다. 램프 아래쪽에 이런 교각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이 교각이 뭐냐면 수인선 철교 교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아예 지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이 교각이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교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나가게끔 그러니까 뭐 갯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교각을 쓰고 수인선을 다니게 했던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인천 시내, 인천광역시 영역내 1937년도에 개통된 수인선과 관련된 흔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래철교는 인천과 시흥 사이에 걸쳐 있죠. 그래서 남동구하고 시흥시와 같이 관리를 공동 관리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흥도 역사 작년인가요? 작년에 연수구에서 철거했어요. 철거했는데 이 철거할 때도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을 지금 송도 삼거리 가시면요, 송도 삼거리 가시면 건물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스를 걷어내서 제가 최근에 나타나서 보는데 그 벽돌 건물이거든요. 근데 다시 연수구청 입장에서는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 걸 철거하고 옆으로 이전을 해놨는데 경량 철거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게 복원이 아니죠. 섹스한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는 정말 저희 전임 송정훈 원장님 말씀은 우리 후배들에게 꿈싸는 일입니다. 이거는 왜 기록도 없이 이렇게 자꾸 철거를 하는지.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하기 전에 뭔가 기록을 하는 노력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어쨌든 말씀 2022년 11월 5일날 찍은 사진이죠. 그때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폐석대 녹지구역에 신축된 CTOCL 일단이 이미 올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입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2공장 부지에 신축된 OCL 3단지 이거 작년 12월달에 입주했고요. 이거는 4단지 제2공장 부지에 들어서 CTOCL 4단지 올 1월달에 입주가 했습니다. 1단지, 3단지, 4단지가 입주가 됐고요. 6단지, 7단지가 분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이 들어서요. 이건 이제 OCI 공간 건물이 있고 여기가 선도 선택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이렇게 이제 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이 뮤지엄 확장 이런 걸 들어오게 된 공간입니다. 할 말도 많지만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업단지에서 아파트까지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 중에서 아파트 모든 공장들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게 91년도 사진인데요. 91년도에 대부분 다 공지항이에요. 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미 아파트.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네. 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변한 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거죠. 그나마 개인이 이런 식으로 남기고 있어요. 유지우라는 분이 중형화 철거 들어가기 전에 저기 어디죠? 그러니까 엑스루타워 제일 높은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보시면 이 스카이뷰는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동양화하고는 아직 중형화 건물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개인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박은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아파트가 다 공장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노력들, 저희 박물관에서 이거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극동방송 성우님이 팀선들 사택에 구조체로 조사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보시면 PDF로 다운로드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금 8동이 남아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전파크 개발을 할 때 쓰이는 이 건물, 5호사택이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원형대로 저희가 박물 실습 거쳐서 원형대로 복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형이 어땠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전시관 이런 거 안 했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재현한 그런 모습들을 남겨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사 기술체로 입찰 공고했는데 아마 부평의 그 GM대우 제2공장 철거한다고 해서 그거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점점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체록도 기록도 우리가 그냥 너무 유튜브에 빠져서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건물에 대한 실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력도 필요하고 기술체력도 필요하고 사진 기록도 남겨야 되고 조명도 최대한 최선으로 구해서 봐야 되고 뭐 다각적인 체력이 필요한데 너무 제가 최근에 보는 인터넷 그 기록화 작업은 너무 뭐랄까요 스킬에 익숙해진 스킬만 가지고 이렇게 기술체력을 하는 거 아닌가 기록화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인천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기록화 사업에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프로네가 한 5년만 입직했으면, 한 10년만 입직했으면 조금 더 풍경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기록된 그 축적물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시간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